한서진은 거울 앞에 서 있었다. 환한 조명이 비추는 호텔 드레스룸에서 그녀는 정성스럽게 머리칼을 손질하고 주름이 잡히지 않도록 새로 산 드레스를 매만졌다. 오늘은 결혼 30주년 기념일이었다. 젊은 시절 남편 정태욱과 함께 무일푼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 수많은 고비를 함께 넘으며 여기까지 왔다. 아이 둘을 훌륭히 키워냈고 정태욱은 지금 국내 굴지의 건설사 정일그룹의 대표로 올라섰다. 서진은 자랑스러웠다. 자신이 내조에 인생을 바쳐온 지난 30년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고 있었다. 당신, 어디야? 우리 예약 시간 6시야. 서진은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를 기다리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짧고 딱딱한 한마디였다. 곧 도착해. 간결한 말투, 감정 없는 어조. 서진은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지만 곧 떨쳐냈다. 바쁘겠지. 늘 그래왔잖아. 서울 시내 고급 호텔의 프라이빗 다이닝룸. 하얀 식탁보 위에는 예약 명단과 축하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서진은 혼자 와인을 따르며 남편을 기다렸다. 시간이 흘렀다. 20분, 40분,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정태욱이 들어섰다. 그는 양복도 정돈되지 않은 채 무표정한 얼굴로 의자에 털썩 앉았다. 서진은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그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이혼 서류야. 도장만 찍으면 돼. 순간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와인잔을 쥔 서진의 손이 덜덜 떨렸다. 뭐라고? 이제 더는 못 참겠어. 넌 나에게 짐이야. 30년이면 충분하잖아.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한때 자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남자의 얼굴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었다. 서진은 목이 타들어가는 기분으로 말했다. 왜 이래?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아니야. 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했어. 이혼도, 재산 정리도. 너에겐 5천만 원 보낼 거야. 그 정도면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이 되겠지.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전자지갑의 이체 화면까지 꺼내 보였다. 그리고 나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최미나. 내 비서였지. 우린 곧 재혼할 거야. 이름조차 낯선 그 여자. 서진은 몸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가장 아팠던 건 그의 눈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다는 것이다. 30년 동안 그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자신의 인생이 그에게는 아무 의미 없다는 듯이 취급되는 순간이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나서려 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엄마, 괜찮아요? 정신 좀 차려요. 어느새 딸 혜인이 옆에 있었다. 호텔 직원이 연락을 취한 모양이었다. 서진은 힘겹게 눈을 떴다. 병실, 수액, 흐릿한 조명. 모든 것이 낯설고 무기력했다. 엄마, 아빠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랑 지훈이 둘 다 조용히 자료 모으고 있었어요. 서진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자료? 아빠, 미나 씨랑 관계 있는 건 물론이고 회사 자금도 이상해요. 싱가포르랑 스위스에 은닉 자산 있는 것 같아요. 회사 내부 감사도 피해가고 있고요. 옆에 있던 아들 지훈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충격받을까 봐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엄마가 아빠한테 휘둘릴 사람이 아니잖아요. 엄마, 이대로 당하지 말아요. 서진은 딸과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서려 있었다.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 그래, 나는 정태욱의 아내가 아니라 한서진이다. 내 인생을 되찾을 시간이야. 며칠 뒤 서진은 오랜 친구 신혜정 변호사를 만났다. 학창시절 동기였지만 결혼 후 연락이 뜸해졌던 사이였다. 혜정은 서진의 이야기를 차분히 듣고 나서 말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가진 건 그냥 상처만이 아니야. 너는 진실을 갖고 있어. 혜정은 서진에게 금융수사 전문가이자 윤리적 해커인 윤석현을 소개해 주었다.
그는 딸 혜인이의 연인으로 이미 정일그룹의 재무 흐름을 추적 중이었다. 석현은 몇 개의 파일을 열어 보여주었다. 이게 싱가포르로 빠져나간 자금의 흔적입니다. 몇 개는 위장 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계속 추적하면 실소유주가 누군지 밝혀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진실이 이어졌다. 그리고 이건 좀 민감한 내용인데요. 회장님, 그러니까 정태욱 대표의 아버지인 정만석 회장님이 수년간 정신과 약을 과다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타인의 개입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진은 눈을 크게 떴다. 정 회장은 몇 년 전부터 은둔 중이었다. 모든 실권을 내려놓고 요양원에 들어갔다. 당시에는 노쇠와 우울증으로 알려졌지만 이제 보니 그게 아닐 수도 있었다. 혹시 아버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제주도에 있는 VIP 요양병원이에요. 접근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밤이 깊어갔다. 서진은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을 다시 바라보았다. 며칠 전 같은 장소에서 눈물로 범벅이 되었던 그 얼굴은 이제 달라져 있었다. 주름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 속에 담긴 건 슬픔이 아닌 결의였다. 무너졌던 여자는 일어섰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당신이 내 모든 걸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지? 그럼 이제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한겨울, 국화가 피었다. 한서진은 제주도행 비행기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짙은 구름 아래로 펼쳐진 바다. 그 위로 부서지는 햇살이 어딘가 위태로워 보였다. 그녀의 마음도 그랬다. 정만석 회장을 만나기 전 그녀는 수없이 질문을 떠올렸다. 그는 정말 아들의 손에 의해 망가진 걸까? 지금 나와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 정만석은 한때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기업가였다. 카리스마와 추진력으로 회사를 키워냈고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긴 후엔 돌연 은둔했다. 그 이면에는 병과 우울증이라는 외부 발표가 있었지만 서진은 이제 그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제주도의 한 프라이빗 요양병원. 윤석현이 미리 연락을 취해두었기에 면회는 어렵지 않았다. 병실 안은 의외로 조용하고 단정했다. 한쪽 창가에 앉아있는 정 회장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채 바깥을 응시하고 있었다. 수척하고 초점 없는 눈. 그러나 서진이 다가가자 그는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서진인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정 회장은 몇 초간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올 줄 알았다. 결국 올 수밖에 없지. 서진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 아직 정신은 살아있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욱 씨가 지금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모든 걸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숨을 골랐다. 회장님께서 복용하신 약들, 그 출처와 복용 시점이 이상합니다. 혹시 기억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처음엔 불면증 때문이었지. 나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 생각이 자꾸 흐릿해지고 서류를 보아도 이해가 안 되고 사람들 얼굴도 헷갈리더군.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다. 그게 다약 때문이라는 걸. 한참 뒤에야 알았어. 태욱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어. 오히려 약을 더 챙겨주더군. 서진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정 회장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나는 이제 늙었고 책임도 느끼네. 너를 그 집에 들였으면서 이렇게 되도록 방관했으니. 그는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오래된 종이 봉투에는 손글씨로 이임장 및 유언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건 내가 마지막으로 정신이 또렷할 때 작성한 거다. 그 안엔 회사 지분 30%가 내 명의로 지정되어 있어. 혹시라도 태우기가 회사를 잘못 이끌게 된다면 너에게 그 지분을 넘기려 했다. 서진은 손을 떨며 그 봉투를 받았다. 회장님, 이걸 저한테 왜?
넌 정가의 며느리이기 이전에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의로운 사람이야. 태우기와 다르게 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다. 서울로 돌아온 서진은 혜정, 석현, 혜인, 지훈과 함께 본격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핵심은 정태욱의 자산 은닉 및 횡령에 대한 증거 수집과 법적 절차 준비였다. 이제부터 중요한 건 속도야. 태욱은 분명 우리 움직임을 눈치챌 거고 자산을 더 숨기기 전에 손을 써야 해, 혜정이 말했다. 석현은 노트북을 펼쳐 보여주었다. 복잡한 트래킹 화면에는 여러 개의 법인명과 해외 계좌 흐름이 보였다. 여기 보세요. 이 회사는 스위스 추리히에 등록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정태욱이 이 회사를 통해 수백억 원을 빼돌렸어요. 이름은 다른 사람 명이지만 IP 기록과 서명 디지털 코드로 역추적했습니다. 혜인은 동시에 법원에 정태욱의 자산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서진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이게 진짜 시작이야. 하지만 힘들 수도 있어. 언론이 움직이면 가족 전체가 주목받을 거고 아빠 쪽은 분명히 반격할 거야. 서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두렵지 않아. 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 며칠 후 예상대로 반격이 시작되었다. 정태욱은 언론을 통해 가정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음모라는 입장을 냈고 동시에 한서진을 편집증적 피해망상 상태로 몰아갔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다. 딸 혜인이 과거 회사 내부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기업 비밀 누설 혐의로 고소당한 것이다. 이건 명백한 보복이에요. 혜정이 분노했다. 혜인이가 수집한 증거를 불법 취득으로 몰아서 전부 무효화하려는 전략이야. 혜인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나섰어야 했을까? 서진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 너는 잘했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너는 진실을 지켰을 뿐이야. 하지만 그녀는 알았다. 지금부터의 싸움은 단순한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었다. 법, 언론, 재벌, 권력, 그 모든 것과 싸우는 일이었다. 그날 밤, 서진은 침실 서랍 속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젊은 시절의 정태욱, 결혼식 날의 사진, 첫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모습, 모두 진심이라 믿었던 순간들이었다. 그녀는 사진 한 장을 찢어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젠 끝이야. 이 전쟁, 내가 이기지 않아도 괜찮아. 하지만 더는 짓밟히지 않겠어.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더 이상 눈물도 없었다. 그 안에는 단단한 생의 의지가 살아있었다. 한서진은 해질 무렵의 거실에 앉아 있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어딘가 불길하게 느껴졌다. 조용한 집안에선 벽시계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울렸다. 이 평온함은 거짓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상대는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고 그 수는 결코 가볍지 않을 터였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날 밤 윤석현이 다급히 연락을 해왔다.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 있었다. 이모님, 큰일 났습니다. 최미나 씨가 흔들리고 있어요. 증언 못하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서진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최미나. 정태욱과 내연 관계였던 그녀는 중요한 열쇠였다. 수년간의 재무 흐름, 은닉 자산, 계약서 위조 정황까지 그녀의 진술이 뒷받침되어야만 전체 그림이 완성될 수 있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유를 말했니? 석현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미나 씨 집 근처에서 수상한 차량이 며칠째 대기 중이고 그녀의 동생이 다니는 학원 근처에서도 누군가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명백한 협박이죠. 오늘 아침엔 우편함에 봉투 하나가 있었대요. 안에는 사진 몇 장과 쪽지가 있었고요. 서진의 목이 바짝 마르는 느낌이었다. 쪽지에 뭐라고 적혀 있었니? 입 다물고 떠나라. 아니면 내가 지켜야 할 사람부터 사라질 거다.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명확했다.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그녀의 손이 창틀을 움켜쥐고 떨렸다. 이제 상대는 법과 언론의 영역을 넘어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기 시작한 것이었다. 다음 날 서진은 혜정과 함께 비밀리에 최미나를 만났다. 서울 외곽의 작은 카페, CCTV 사각지대에 위치한 조용한 공간이었다. 미나는 검은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나왔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에는 수면 부족의 흔적이 역력했다. 죄송해요.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미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손은 끊임없이 컵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렸다. 그들이 내 동생까지 노리고 있어요.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만 그게 더 무서워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미나를 책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했다. 누군가의 목숨이 걸린 문제 앞에서 정의만을 앞세우는 것은 너무 잔인할 수도 있다. 미나 씨, 저는 당신을 강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누군가를 망가뜨릴 겁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는 언젠가 다시 당신일 수도 있어요. 미나는 눈을 감았다. 긴 침묵 끝에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동생은 안전해야 해요. 약속해주세요. 혜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가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증인 보호 프로그램은 물론 개인 보안 컨설팅도 제공 가능해요. 석현 씨가 도와줄 겁니다. 미나의 눈에 처음으로 미세한 희망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렇게 다시 증언을 결심했다. 그러나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며칠 후 서진은 아침 뉴스 보도를 보고 경악했다. 방송에서는 정일그룹 2세, 가족 내부 고발자 연루라는 자극적인 자막과 함께 혜인의 사진이 대문짝만하게 공개되어 있었다. 기자들은 내부 자료 무단 유출, 위법 행위 개입 의혹이라는 식의 추측성 기사로 혜인을 몰아붙이고 있었다. 그녀는 곧장 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니? 기자들 앞에 나가지 마.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말고. 하지만 혜인의 목소리는 오히려 차분했다. 엄마, 걱정 마세요. 다 예상했던 일이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우리만 손해예요. 그러면서도 말끝이 살짝 흔들렸다. 그런데 내가 괜히 시작한 걸까 싶어요. 처음부터 엄마 말대로 조용히 넘어갔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서진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다. 딸이 느끼는 죄책감과 무력감은 너무나 익숙한 감정이었다. 그녀 역시 수년간 침묵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다. 아니야, 혜인아. 잘못한 건 내가 아니라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들이야. 너는 당당히 맞서고 있어. 그게 엄마가 너에게서 가장 자랑스러운 점이야. 혜인은 말이 없었다. 대신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 숨결 안엔 두려움도 다짐도 함께 있었다. 그날 밤 서진은 다시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거실엔 혜인, 지훈, 혜정, 석현까지 모두 모였다. 테이블 위에는 미나의 진술 녹취록과 서류, 그리고 새롭게 확보된 재무자료가 정리되어 있었다. 혜정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혼인관계 파탄 소송이 아닙니다. 정일그룹이라는 재벌 가문 내부의 부패와 그 권력의 민낯이 드러나는 싸움이에요.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단 건 우리 쪽에도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빠가 혜인 누나를 이용해서 증거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는 오히려 역풍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반박 자료와 절차를 제대로 지키면 그들이 불리해질 수도 있어요. 서진은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지금부터 이 싸움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이면서 우리 모두가 어떤 가치를 지키고 싶은지에 대한 증명이라고 생각해. 그녀는 시계를 바라보았다. 자정에 가까운 시간,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그 눈빛은 선명했다. 가족은 흩어지지 않았다. 그들은 같은 싸움을 하고 있었고 같은 방향을 보고 있었다. 우린 반드시 해낼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니까. 첫 재판이 열리기 일주일 전 한서진은 불안한 소식을 전해 들었다. 정태욱이 갑작스럽게 입원했다는 것이었다. 이유는 극심한 불안장애와 조현형 정신분열 증세. 그의 법률 대리인은
곧장 언론을 통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이렇게 밝혔다. 정 대표는 현재 정신적 기능 저하로 인한 중증 스트레스 상태이며 정상적인 재판 출석이 불가능한 건강 상태입니다. 법원에 치료 우선 판결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서진은 이 발표를 들으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마지막 카드였다. 형량을 피하거나 최소한 시간 벌기를 위한 가장 추악한 방식. 혜정 역시 냉소적인 얼굴로 말했다. 예상했던 수지. 하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일 줄은 몰랐네. 윤석현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보였다. 거기엔 최근 정태욱의 사무실 CCTV 영상이 담겨 있었다. 그는 회계 담당 직원과 통화하며 은닉 자산을 은폐하는 방법을 조율하고 있었다. 시간은 불과 3일 전, 이번 하루 전이었다. 이 영상은 본인의 지시로 녹화된 내부 자료입니다. 통화 중에 사용하는 전문 용어, 문맥의 일관성, 감정 반응을 보면 최소한의 정신 이상 징후도 보이지 않아요. 법정에 제출하면 반박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서진은 영상 속 정태욱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침착하고 계산적이었다. 언제나처럼 감정을 숨기고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그리고 지금도 그는 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조종하고자 하고 있었다. 며칠 후 법원은 정태욱의 심리적 불안정 상태에 대한 공식 감정 절차를 개시했다. 하지만 혜정은 전략적으로 병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를 섭외했고 별도 감정을 요청했다. 정태욱이 입원한 병원의 진단은 허술한 정황들이 많았다. 그는 실제로 병원 내부에서도 TV를 시청하고 특정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치밀한 인물인지 모두가 곧 깨닫게 되었다. 그날 밤 정지우는 서재에서 서진을 찾았다. 그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고 무언가 결심한 표정이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나란히 앉았고 지우는 천천히 말을 꺼냈다. 아마 엄마는 모를 거예요. 아빠가 예전에 저한테 그룹 법무팀에 들어오라고 제안했던 거. 서진은 눈을 크게 떴다. 그는 가족 중 가장 윤리적이고 원칙주의자였다. 검사가 되겠다고 선언했을 때 서진은 가슴 깊이 안도했었다. 그런 그가 정태욱과 일했던 적이 있다는 사실은 충격이었다. 당시엔 그냥 아버지의 신뢰라고 생각했어요. 제게 기회를 주고 싶어서라고. 저도 순진했죠. 어느 날 아버지가 프로젝트 하나를 보여주셨어요. 해외 부동산 투자 관련 문서였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실제 거래와 보고가 다르게 쓰여 있었고 자금 흐름도 불투명했죠. 지우는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동안 혼자 감당해 온 무게가 얼마나 컸을지 서진은 말없이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문서에 제 사인을 받으려 했어요. 합법적 검토를 통과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요. 처음엔 거절했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가족이잖아. 우리끼리는 돕는 거야라고요. 그 말에 지훈의 눈이 젖었다. 그때 진심으로 흔들렸어요. 검사가 되겠다던 제 신념도 정이라는 말도 너무 멀게 느껴졌죠. 그리고 엄마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다는 욕심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서진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아들이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마음 아팠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웠다. 그는 결국 사인하지 않았고 그 선택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함께 싸우고 있었다. 지훈아,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흔들릴 수 있어. 중요한 건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했는가야. 너는 올바른 길을 선택했어.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 속엔 아들의 불안과 동시에 남자로서의 책임감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며칠 후 법정에서는 결정적인 반격이 이루어졌다. 서진 측은 정태욱의 병원 내 활동을 담은 영상과 진술, 의료진의 허위 보고서를 근거로 정신적 이상 주장에 대한 기각 요청을 제출했다. 동시에 혜정은 병원과 해당 정신과 전문의의 배후에도 정태욱이 개입했음을 뒷받침하는 메신저 기록을 확보해 제출했다. 판사는 심리 말미에 이렇게 말했다. 정태욱 씨의 정신적 이상 여부는
독립적 전문가에 의해 재검토되어야 하며 현 입원 상태는 향후 본 재판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요소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 대표에 대한 재판 출석 요구는 유지됩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복도에서 서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조금씩 비추고 있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는 빛이었다. 이제 가면은 벗겨졌다. 상대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다. 그리고 한서진,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 속에 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마지막 공판날, 법정 안은 이례적인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방청석은 언론, 업계 인사, 시민들로 가득했고 많은 이들의 시선이 정태욱의 좌석을 향해 집중되어 있었다. 한서진은 침착하게 증언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눈빛은 단단했고 목소리는 또렷했다. 저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명의 시민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히 남편의 배신에 대한 개인적 보복이 아닙니다. 권력과 부를 앞세워 모든 것을 조종하려는 사람에게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깨뜨리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법정은 조용해졌다. 잠시 후 증인석에 최민아가 올랐다. 그녀는 보호관찰 요원과 함께 출석했으며 눈에 띄게 긴장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정태욱 대표와 관계를 맺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잘못은 그가 조직적으로 재무자료를 조작하고 해외로 자산을 은닉하며 그 과정을 덮기 위해 사람들을 조종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숨을 죽인 채 그녀의 고백을 들었다. 증언은 상세했고 그동안의 증거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재판 말미 변호사 신혜정이 최종 진술을 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 내 분쟁이 아닙니다. 재벌 내부의 폐쇄성과 권력을 가진 자가법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를 드러낸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단지 배우자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조직과 법, 인간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제는 그 책임을 져야 합니다. 판결은 며칠 뒤 내려졌다. 법원은 정태욱의 자산 은닉과 재무 조작, 증인 협박에 대한 책임을 일부 인정했지만 정신질환 진단에 따른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징역형 대신 3년간의 보호관찰 및 병원 치료 명령을 내렸다. 즉, 그는 감옥이 아닌 제한된 외부 활동과 병원 입원이라는 형태로 판결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결정이 내려지자 방청석에서는 탄식과 환호가 동시에 터져나왔다. 어떤 이들은 형이 가볍다고 분노했고 또 다른 이들은 법원이 최소한의 정의는 실현했다고 평했다. 서진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승리의 기쁨도 패배의 아쉬움도 아닌 깊은 정적 속에서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가 만든 거짓을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다. 며칠 후 서진은 마지막으로 정태욱을 병원에서 면회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책을 들고 있었지만 시선은 멍하니 허공을 떠돌고 있었다. 그녀가 들어서자 그는 시선을 돌렸다. 내가 이길 줄은 몰랐어. 그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다만 지친 얼굴이었다. 모든 걸 잃은 남자의 얼굴. 서진은 조용히 대답했다. 이긴 게 아니야. 내가 스스로 무너진 거지. 그녀는 봉투 하나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이건 이혼 서류야. 이번엔 내가 먼저 준비했어. 도장만 찍으면 돼. 정태욱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손끝이 떨리는 게 보였지만 그는 끝내 서명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몇 달 후 한서진은 서울 성수동의 작은 건물 2층에서 새롭게 문을 연 공간을 공개했다. 이름은 국화재단. 이혼, 가정폭력, 권리 침해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비영리 상담소였다. 그녀는 더 이상 재벌가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두려움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안내자였다. 그녀의 옆에는 항상 혜인과 지훈이 있었다. 혜인은 윤석형과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고 두 사람은 법률과 보안 컨설팅 회사를 함께 운영하며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다. 지훈은 검사 임용이 확정되었고 지방으로 첫 발령을 받기 전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러 왔다. 엄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게 해줘서 고마워요. 서진은 웃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나는 너희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단다. 숨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내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그녀의 말에 지우는 눈시울을 붉혔다. 그 감정은 말보다 깊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진은 혼자 국화재단 사무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는 늦가을에서 초겨울로 넘어가는 길목이었다. 나뭇잎은 떨어졌고 찬바람이 창문을 두드렸다. 책상 위에는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누가 두고 간 것인지 몰랐지만 그 꽃은 은은한 향을 품고 있었다. 서진은 국화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30년을 가정을 위해 살았다. 그 안에서 무너졌고 다시 일어섰다. 사람들은 그녀에게 복수했다고 말할지 모른다. 하지만 서진은 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머무르지 않는다. 겨울에도 피는 국화처럼 고통 속에서도 품위를 지킨 채 자신의 삶을 다시 피워 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 바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감각을 선명히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는 속으로 천천히 말했다.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국화는 한겨울에도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서진 역시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아름다웠다.